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과 물이 맑기로 소문난 곳에 김진사댁이라는 아주 커다란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마치 산신령이 숨겨놓은 듯 아늑한 터에 자리한 이 집은 대대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명망 높은 가문이었습니다. 집안을 둘러싼 담장은 높고 견고했으며 담장 너머로는 사계절 내내 푸른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막아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지나갈 때면 행여나 안채의 평온함을 깨뜨릴까 발걸음을 죽이며 조심스레 지나가곤 했고, 김진사댁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 보아도 그날 마을에 안녕을 점칠 정도로 이 집은 마을의 중심이자 든든한 버팀목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인 서씨 부인은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매사에 흐트러짐이 없어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평안을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하인들의 옷차림부터 곡간의 곡식 하나까지 세심히 살피는 알뜰한 살림꾼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흐르고 질서가 잡혀 있었기에 김진사댁은 언제나 정갈하고 기품 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랫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하는 법이 없었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조용히 타일어 스스로 깨닫게 하니 하인들 또한 서씨 부인을 하늘처럼 우러르며 따랐습니다. 김진사댁 마당 한가운데에는 이 집의 역사와 함께 해온 아주 오래된 회화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른 5명이 팔을 벌려야 겨우 닿을 만큼 굵은 기둥을 자랑하는 이 나무는 집안의 학자가 배출되기를 기원하며 심는다는 회화나무의 뜻처럼 김진사댁의 자부심이자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불구불 뒤틀리며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가지들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기상을 품고 있었고, 무성하게 펼쳐진 나뭇잎은 한여름의 뜨거운 볕을 가려주는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매일 아침 마루에 앉아 이 거대한 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는데 나무가 뿜어내는 묵직한 기운이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초여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고 산과 들에는 생명이 넘치는 푸른빛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당 깊숙이 스며들고 담장 밑에 이름 모를 풀꽃들이 앞다퉈 피어나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회화나무 또한 겨울 내 움츠렸던 가지마다 새순을 틔우고 무성한 잎을 들이우며 다가올 개화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회화나무 꽃은 맑고 깨끗한 유백색을 띠는데 만개할 때면 마치 하얀 눈이 내려앉은 듯 고결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올해도 어김없이 흐드러지게 피어날 하얀 꽃들을 기대하며 나무 곁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마당을 거닐며 집안을 살피던 서씨 부인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회화나무의 가지끝마다 맺힌 꽃봉오리들이 평소와 달리 불그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침 햇살이 붉게 비쳐 그런 것이라 여겼으나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빛의 방향이 바뀌어도 꽃봉오리의 색깔은 여전히 붉은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나무 가까이 다가가 보았지만 분명 그것은 맑은 유백색이 아닌 탁하고 검붉은 색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꽃봉오리 하나하나에 붉은 물감을 칠해놓은 듯 혹은 나무가 속에서부터 피를 토해낸 듯한 섬뜩한 색깔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로부터 집안에 나무에 변고가 생기면 가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속설을 익히 들어온 터라 그녀의 마음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길로 나무의 거친 껍질을 쓸어내리며 마음속으로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혹시 올해 날씨가 유난히 변덕스러워 나무가 병이 든 것은 아닐까, 아니면 걸음이 잘못되어 일시적으로 색이 변한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예전에 그 맑고 청아하던 느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음산하고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는 듯해 그녀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회화나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고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잎들은 선명한 핏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푸른 나뭇잎 사이사이에 박힌 붉은 꽃들은 마치 초록색 비단 위에
붉은 피를 흩뿌려 놓은 것처럼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면 붉은 꽃들이 일렁이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이 불길한 징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재앙의 예고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마당을 오가는 하인들도 하나둘씩 나무의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으나 감히 안주인 앞에서 불길한 소리를 입에 올릴 수 없어 서로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를 지날 때면 괜스레 발걸음을 재촉했고 힐끔힐끔 나무를 쳐다보며 수군거리다가도 서씨 부인이 나타나면 황급히 입을 다물고 흩어졌습니다.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평소 활기차던 웃음소리는 잦아들었으며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서씨 부인은 하인들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애써 태연한 척 행동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회화나무의 기이함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달빛이 창백하게 내리비치는 밤, 마당 한가운데 선 나무는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마치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붉은 꽃잎들은 달빛을 받아 더욱 검붉게 빛났고 이따금씩 불어오는 밤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흐느껴 우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서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는 나무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아 쏘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창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문득 10년 전의 일을 떠올리려 애썼으나 기억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10년 전 이 나무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때도 나무는 무성했고 집안은 평온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이토록 흉측한 꽃을 피워내는 것일까? 그녀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집안 누군가가 나무에 해를 가했거나 부정한 것을 묻지는 않았을까 의심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짚히는 구석이 없어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나무는 말이 없었고 오직 붉은 꽃으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씨 부인은 용기를 내어 나무 밑동 근처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나무에게 다가가 흙의 상태를 살피고 뿌리 쪽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단단했고 특별히 파헤쳐진 흔적이나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무 밑동 주변에서 비릿한 쇠 냄새와도 같은 묘한 악취가 희미하게 풍겨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 썩은 내도 아니고 꽃향기도 아닌 사람의 피냄새와 흡사한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이 냄새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 집안일을 총괄하는 최집사가 마당을 지나가다서 씨 부인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집사는 김진사 댁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고참 하인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며 서씨 부인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평소 듬직하고 과묵하던 그였지만 이날따라 서씨 부인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고 서씨 부인은 그의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감지했습니다. 최 집사의 평소답지 않은 행동은 서씨 부인의 의심에 작은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회화나무의 붉은 꽃은 더욱 맹렬한 기세로 피어났습니다. 이제는 나무 전체가 붉은색으로 뒤덮여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횃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김진사 댁 회화나무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댁 나무가 피를 토하고 있다더라.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칠 징조다. 라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집 앞을 지나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러한 소문이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킬까 염려되어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지만 사람들의 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남편인 김진사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고민했지만 한양에 볼 일이 있어 출타 중인 그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가장 오래된 하인들을 불러 모아 나무에 얽힌 옛 이야기나 자신이 모르는 과거의 사건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거나 모른다는 대답만 되풀이할 뿐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서씨 부인은 나무 아래 떨어져 있는 붉은 꽃잎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꽃잎은 마치 갓 흘린 핏방울처럼 선명하고 촉촉했습니다. 그녀는 꽃잎을 쥐고 한참 동안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이 나무가 집안의 희로애락을 모두 지켜봐온 이 영물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흉조를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나무가 보내는 간절한 신호이자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한 몸부림임이 틀림없다고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넘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밤이면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들도 잦아졌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여인의 흐느낌 같은 소리, 혹은 누군가가 땅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들이 서씨 부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고 낮빛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주인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매일 아침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마당으로 나가 나무와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나무에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게냐? 네가 품고 있는 그 한이 무엇이냐? 그러던 중 서씨 부인은 우연히 창고 구석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집안의 살림 내역을 기록해둔 장부였습니다. 무심코 장부를 넘기던 그녀의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여름, 갑자기 행방불명되어 집을 떠난 것으로 기록된 하녀, 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이는 당시 갓 18살이 된 어린 하녀로 솜씨가 좋고 성실하여서 씨 부인이 꽤나 아꼈던 아이였습니다. 기록에는 그저 야반도주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서씨 부인은 그 당시 분이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의아해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씨 부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분이, 그리고 10년 만에 붉은 꽃을 피운 회화나무,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분이가 사라지던 그해, 여름 집안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고 회화나무 근처에서 공사를 했던 기억도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서씨 부인은 장부를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이변이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빚어낸 비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회화나무는 단순한 정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대한 증인이자 묻혀버린 진실을 고발하는 심판자와도 같았습니다. 붉은 꽃잎이 바람에 날려 마당 곳곳에 떨어질 때마다 서씨 부인은 마치 집안 전체가 죄의식에 물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마당을 쓸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붉은 꽃잎들이 바닥에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 끔찍한 경고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을 지키는 길이자 안주인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고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자 회화나무 주변으로 까마귀 떼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오지 않던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나무 위를 맴돌며 울어대는 소리는 불길함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댁 지붕 위를 맴도는 까마귀들을 보며 혀를 찾고 집안 하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습니다. 오직 서씨 부인만이 대청마루에 꼿꼿이 앉아 어둠 속에 잠긴 붉은 나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깊었지만 쥐고 있는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고 사방이 고요해지자 마당의 정적을 깨고 나무 쪽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 사각. 마치 누군가가 흙을 파헤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붉은 꽃잎들이 뭉개지며 붉은 즙을 토해냈습니다. 그녀가 나무 가까이 다가갔을 때 바람이 멈추고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회화나무의 굵은 가지 하나가 뚝 부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깨지고 서씨 부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부러진 가지의 단면에서는 붉은 수액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락없는 피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 피를 흘리며 울부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내 기필코 너의 원한을 풀어주마. 그러니 부디 오늘 밤은 고정하거라.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마당으로 나선 서씨. 부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밤새 부러져 나갔던 회화나무 가지의 단면에서 흘러나온 붉은 수액이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의 진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붉고 점성이 짙어 마치 누군가가 밤새 마당에 피를 쏟아부어 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마당을 쓸러 나왔던 어린 하인들은 그 끔찍한 모습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집안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붉은 수액은 흙바닥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 위에 엉겨붙어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온 집안을 휘감아 숨을 쉬기조차 거북할 지경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하인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이미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돌던 소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번져나가 김진사댁은 저주받은 집이라는 낙인이 찍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어귀의 빨래터나 장터에서는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춰 김진사댁의 변고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개중에는 밤마다 그 집 담장 너머로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도 있었고 회화나무가 사람을 잡아먹어 그 피로 꽃을 피운다는 터무니없는 헛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이웃마을 사람들조차 김진사댁 앞을 지나기를 꺼려 멀리 산길로 돌아가곤 했으니 명망 높던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발길을 끊었지만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집안 살림을 도맡은 최집사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침착하고 무게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핏발선 눈으로 마당을 서성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집사는 서씨 부인을 찾아와 다급한 목소리로 읍소했습니다. 마님 이대로 두었다가는 집안에 더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도 문제거니와 저 나무가 뿜어내는 사악한 기운이 가문의 맥을 끊어놓을까 두렵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 흉물스러운 나무를 베어내고 불태워 없애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하고 과격했습니다. 그는 이미 일꾼들을 시켜 도끼와 톱을 준비해 놓았다며 당장이라도 나무를 베어버릴 기세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최 집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눈살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저 회화나무는 우리 집안이 이곳에 터를 잡을 때부터 함께 해온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일세. 비록 지금 괴이한 병이 들었다 한들 어찌 함부로 칼을 댈 수 있단 말인가.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곧 우리 가문의 뿌리를 자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야. 서씨 부인의 호통에도 최 집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오나 마님, 저 붉은 꽃과 피 같은 수액을 보십시오. 저것은 이미 나무가 아니라 요물이 된 것입니다. 요물을 집안에 두고 어찌 발을 뻗고 주무시겠습니까? 제발 소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최 집사의 눈빛에는 나무에 대한 혐오감과 함께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최 집사의 태도에서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집안을 걱정하는 충정이라고 보기에는 그의 반응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필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가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는 나무를 없애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최 집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집사 자네는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것인가? 나무가 베어지면 그 속에 감춰진 무엇이라도 드러날까봐 그러는 것인가? 그녀의 예리한 질문에 최 집사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고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서씨 부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변명하며 자리를 떴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는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가 물러간 뒤 서씨 부인은 마루에 홀로 앉아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집안의 기둥이라 믿었던 최 집사마저 저리 수상하게 행동하니 이 넓은 기와집 안에서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안채 뒷방에서 지내는 박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박노파는 김진사 댁에서 평생을 바친 늙은 하인으로서 시부인이 시집오기 전부터 이 집안의 대소사를 지켜봐 온 산증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집안의 흐름을 읽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밝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쭈글쭈글한 손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들고 서씨 부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노파는 서씨 부인 옆에 조용히 앉아 붉게 물든 회화나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나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주는 대로 먹고 하늘이 주는 대로 자라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지만 뼈 있는 한마디가 서씨 부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박노파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멈, 무언가 알고 있는 게지. 저 나무가 왜 저리 피눈물을 흘리는지, 최 집사가 왜 저리 나무를 못 없애. 안달인지 짐작 가는 것이 있으면 제발 말해주게. 박노파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에 1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옛말의 땅은 무엇이든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나무야. 오죽하겠습니까? 박노파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10년 전 그 아이분이가 사라지던 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유난히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보았습니다. 최 집사가 흙투성이가 된 채 헛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요. 그때는 그저 그전 날이라 일을 보느라 그런 줄 알았으나 그 아이가 사라진 뒤로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노파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막연한 의심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바뀌는 순간 서씨 부인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분이의 실종과 최 집사, 그리고 회화나무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박노파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지기 며칠 전 울면서 제게 와서 하소연을 했더랬습니다. 최 집사가 자꾸만 곳간 열쇠를 달라고 협박한다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몹쓸 짓을 하려 한다고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설마 그 점잖은 양반이 그럴 리가 있겠냐며 아이를 타일러 보냈는데 그것이 천추의 한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노파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서씨 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의 재물을 탐하고 어린 하녀를 괴롭혔던 자가 바로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최 집사였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추악한 진실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회화나무 밑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박노파에게 이 사실을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최 집사를 추궁했다가는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집안의 힘센 머슴들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마음을 다잡고 최 집사의 동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그가 정말 범인이라면 나무가 붉은 꽃을 피우며 진실을 드러내려 할 때 가장 불안해할 것이고 반드시 증거를 인멸하려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무를 지키는 것이 곧 억울하게 사라진 분이의 한을 풀어주는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회화나무의 붉은 꽃잎을 적시고 잎사귀에 맺힌 붉은 물을 씻어내렸습니다. 빗물은 나무를 타고 흘러내려 마당의 흙을 붉게 물들였고 고인 웅덩이마다 핏빛 파문이 일었습니다. 비에 젖은 나무는 더욱 기괴하고 처연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들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손짓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방문을 굳게 닫고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고 넓은 마당에는 오직 빗소리와 나무가 우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모두가 잠든 시각, 서씨 부인은 잠을 청하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마당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반복했고 천둥소리가 멀리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등불을 든 그림자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회화나무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예상대로 최 집사였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한 손에는 등불을, 다른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보지 않는지 살피더니 나무 밑동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최 집사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나무 뿌리 근처의 흙을 쿡쿡 찔러보기도 하고 발로 흙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몹시 불안해 보였고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깊게 묻었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그의 중얼거림은 공포에 질린 자의 독백이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도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비는 시백을 하는 등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창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가 나무 밑에 무언가를 숨겼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최 집사는 밤새 한잠도 못 잤는지 눈이 판하고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러 온 자리에서도 안절부절 못하며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짐짓 모른 체하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간밤에 비가 몹시 왔는데 별일은 없었는가? 내 잠결에 마당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물어보네. 최 집사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마님께서 잘못 들으신 게지요. 비바람 소리가 워낙 요란하지 않았습니까? 소인은 밤새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뻔한 거짓말에서 시 부인은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서씨 부인은 집안의 젊은 하인 하나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의 이 하인은 힘이 장사고 우직하여서 시 부인이 믿을 만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돌쇠에게 밤새 마당을 지키며 최 집사가 나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최 집사가 나무에 손을 대려 하거든 즉시 자신에게 알리라고 명했습니다. 돌쇠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마님의 엄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이제 서씨 부인은 최 집사를 궁지로 몰아넣을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안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최 집사는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의 무당을 찾아가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호들갑을 떨고 다녔습니다. 그는 나무에 악귀가 들려 집안을 망치려 하니 큰 굿을 버려 귀신을 쫓아내고 나무를 베어버려야 한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귀신의 탓으로 돌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호들갑을 오히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점잖던 양반집 집사가 저리 경거망동하는 데에는 분명 곡절이 있을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마당의 회화나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꽃들이 검게 시들어가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고 잎사귀들은 병든 것처럼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나무는 마치 마지막 생명을 불태우며 절규하는 듯 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측은지심과 공포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씨 부인은 시들어가는 나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분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투영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무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내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서씨 부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최 집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나무 또한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집안의 모든 식구들과 마을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정면 돌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박노파에게 옛 장부와 분이가 남긴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게 하고 자신은 내일 있을 일을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밤이 깊어올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회화나무는 어둠 속에서 붉은 눈물을 흘리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서씨 부인의 꿈에 분이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그 앳된 모습 그대로였지만 옷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꿈속의 분이는 아무 말 없이 회화나무 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붉은 피가 되어 땅을 적셨습니다. 서씨 부인은 꿈에서 깨어나 식은 땀을 닦으며 확신했습니다. 분이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고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러움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으나 김진사 댁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달리 짙은 안개에 휩싸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안개는 습하고 무거운 기운을 머금고 있어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서늘한 냉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으나 귓가를 맴도는 여인의 흐느낌 소리에 다시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수한 사발을 들이키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답답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회화나무가 뿜어내는 붉은 기운이 안개를 타고 방 안까지 스며드는 것만 같아 그녀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문을 나섰습니다. 서씨 부인은 안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묵은 장부들을 꺼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의 기록은 세월의 때가 묻어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만큼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넘기는 서씨, 부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이라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적힌 날짜 옆에는 쌀 2가마니가 지출된 내역이 적혀 있었는데 명목은 노잣돈이라 쓰여 있었으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기로 소문난 최 집사가 도장을 빠뜨릴 리 만무했기에 이는 급하게 장부를 조작했거나 누군가의 눈을 피해 몰래 처리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분이는 유난히 손재주가 좋아 자수를 놓는 솜씨가 일품인 아이였습니다. 서씨 부인이 즐겨 입던 비단 저고리의 꽃무늬도 분이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이었고 그녀가 시집올 때 가져온 귀한 댕기에도 분이가 정성스레 술을 놓아주곤 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장롱 서랍 깊은 곳에서 분이가 선물했던 자수 주머니를 꺼내보았습니다. 붉은색 실로 수놓아진 모란꽃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피어 있었는데 그 붉은색이 마당의 회화나무 꽃 색깔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이의 정성이 담긴 물건을 보며 서씨 부인은 분이가 야반도주를 했다는 최 집사의 말이 거짓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당의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회화나무에서 떨어지는 붉은 꽃잎들은 이제 마당을 완전히 뒤덮어 흙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빗자루로 쓸어내려 해도 꽃잎들이 바닥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았고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마치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나무 주변에서 풍기는 비릿한 냄새는 더욱 독해져서 집안 식구들은 코를 막지 않고는 마당을 지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날아들던 새들조차 나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집을 지키던 개들은 허공을 향해 지저대거나 꼬리를 감추고 구석에 숨기 바빴습니다. 최 집사의 불안 증세는 이제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물가로 달려가 손을 씻어댔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에서 피냄새가 지워지지 않는다며 거친 솔로 손등을 문질러대서 그의 양손은 껍질이 벗겨져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횟수도 잦아졌는데 지나가는 하인들이 얼핏 듣기로는 내가 안 그랬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제발 저리가 같은 알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퇴막에 들어가고 초점이 흐려져 있어 누구든 그와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섬뜩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마을에는 김진사 댁 회화나무가 밤마다 춤을 춘다는 괴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이면 나무의 가지들이 제멋대로 비틀리며 움직이고 그 사이에서 파란 도깨비불이 번쩍인다는 목격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억울하게 죽은 귀신의 원혼이 나무에 붙어 버리는 짓이라며 두려워했고 해가 지면 김진사 댁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러한 소문이 단순히 헛소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 또한 지난밤 창호지 문 너머로 나무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렁이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음에도 나무는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씨 부인은 박노파를 조용히 불러 최 집사의 동태를 더욱 면밀히 살피라 일렀습니다. 박노파는 조심스레 서씨 부인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마님, 최 집사가 대장간에서 도끼를 갈아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오늘 밤 무슨 사단을 낼 것만 같습니다. 서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집사가 공포를 이기지 못해 증거인멸을 위해 나무를 베어버리려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무가 베어지면 그 밑에 묻힌 진실 또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었기에서 씨 부인은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해질 무렵 서씨 부인은 건장한 하인 돌쇠와 마당쇠를 불러 안채 마루 밑에 대기하도록 명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힘을 쓸 수 있는 장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정면으로 회화나무를 응시하며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자 회화나무의 붉은 꽃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타오르는 듯 붉게 빛났습니다. 나무는 마치 다가올 위협을 감지하기라도 한 듯 가지를 부르르 떨며 잎사귀들을 서로 비벼대어 스산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탄식하는 소리처럼 들려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회화나무 주변에서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에서는 붉은 진액이 땀처럼 송글송글 맺혀 흘러내렸고 바닥에 떨어진 꽃잎들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저절로 회오리치며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나무가 스스로의 힘으로 결계라도 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 불가사의한 광경을 지켜보며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하늘 품은 영혼이 깃든 생명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분이아가 조금만 견디거라. 내 오늘 너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주마. 그때 사랑채 쪽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 집사가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큰 도끼가 들려 있었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 눈은 뒤집혀 흰자위가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도 회화나무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이 흉물스러운 것, 네가 감히 나를 괴롭혀 내 오늘 너를 장작으로 만들어 아궁이에 쳐넣어주마. 최 집사의 고함 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그의 입에서는 침이 거품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공포와 광기에 사로잡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최 집사가 도끼를 높이 치켜들고 나무를 향해 내리찍으려는 순간 서씨 부인이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춰라. 그 도끼를 당장 거두지 못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과는 거리가 먼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집사는 예상치 못한 호통에 흠칫 놀라 동작을 멈추었지만 이미 흥분한 상태라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서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마님 비키십시오. 이 나무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걸 베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제가 이 집안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서씨 부인은 단호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돌쇠와 마당쇠가 횃불을 들고 나타나 마당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불빛에 비친 최 집사의 얼굴은 땀과 눈물 범벅이 되어 흉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를 향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집안을 살리려는 자가 어찌 한밤중에 도끼를 들고 설치는가? 네가 베려는 것이 나무냐? 아니면 네 죄를 덮으려는 것이냐? 서씨 부인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최 집사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도끼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여전히 도끼를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뭘 아신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저 충심으로. 최 집사는 횡설수설하며 다시 나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회화나무 위에서 우우 하는 괴이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람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절하고 사람의 목소리와 흡사한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나무 전체가 크게 휘청거리며 가지에 매달려 있던 수많은 붉은 꽃송이들이 최 집사의 머리 위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붉은 꽃비는 마치 피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최 집사의 온몸을 붉게 물들였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쏟아지는 꽃잎들 사이로 최 집사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발광했습니다. 오지마 저리가 분이야. 내가 잘못했다 살려줘. 그의 입에서 마침내 분이라는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씨 부인과 하인들은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최 집사는 무엇에 홀린 듯
허공을 향해 싹싹 빌다가 다시 도끼를 집어들고 허공을 향해 휘두르는 등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돌쇠와 마당쇠가 서씨 부인의 눈짓을 받고 달려들어 최 집사를 제압하려 했으나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는 그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지는 와중에 최 집사가 휘두른 도끼날이 회화나무의 밑동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무 껍질이 벗겨졌고 그 자리에서 붉은 수액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뿜어져 나온 수액은 최 집사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뜨겁고 끈적한 액체가 눈과 입을 덮치자 최 집사는 뜨거워 타들어간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자신의 피로 범인을 지목하고 단죄하는 듯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켜보던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자를 포박하여 헛간에 가두어라.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돌쇠와 마당쇠는 붉은 수액으로 범벅이 된 채 정신을 잃어가는 최 집사를 밧줄로 꽁꽁 묶어 끌고 갔습니다. 최 집사가 끌려간 자리에는 그가 떨어뜨린 도끼와 붉은 꽃잎, 그리고 나무가 흘린 피가 뒤섞여 참혹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서씨 부인은 나무에게 다가가 도끼에 찍힌 상처 부위를 자신의 치마폭으로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나무의 떨림이 서서히 잦아들고 울음소리도 멈추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서씨 부인은 마당에 모인 하인들을 둘러보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두 보았느냐? 나무는 죄 없는 자를 해하지 않는다. 오늘 밤 일은 입 밖에 내지 말되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마을 어르신들과 관가에 기별을 넣어라. 이 마당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죄를 물을 것이다. 하인들은 서씨 부인의 위험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이며 복종을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주인이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집안의 정기를 바로 세울 강인한 지도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붉은 꽃잎이 눈처럼 내리고 있었고 회화나무는 상처 입은 몸으로 묵묵히 마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내일 있을 일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최 집사의 자백 아닌 자백을 들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노파가 말했던 10년 전 그날 밤의 위치, 그리고 최 집사가 나무 밑을 맴돌며 찔러보았던 그 지점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내일 그곳을 파보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김진사 댁은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헛간에 갇힌 최 집사는 가끔씩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발작을 일으켰고 마당의 회화나무는 붉은 수액을 눈물처럼 계속해서 흘려보냈습니다. 서씨 부인은 동이 터오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구나. 이제 날이 밝으면 너는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서 나와 따뜻한 햇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해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드디어 먼 산 능선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은 간밤에 참혹했던 흔적을 적나라하게 비추었고 회화나무의 붉은 꽃들은 햇빛을 받아 더욱 선명한 핏빛으로 빛났습니다. 서씨 부인은 흰 소복으로 갈아입고 비장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기웃거리고 있었고 집안 하인들은 삽과 팽이를 들고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제 감춰졌던 10년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묶여서 끌려나온 최 집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집사는 밤새 공포에 시달려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지만 서씨 부인을 보자마자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서씨 부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을 향해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무가 왜 피를 토했는지, 그리고 우리 집안에 어떤 추악한 죄가 숨겨져 있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시오. 그리고 그녀는 회화나무 밑동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파거라. 삼날이 흙을 파고드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하인들은 조심스럽지만 힘차게 흙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꽃잎이 섞인 흙이 한 삽 두 삽 퍼 올려질 때마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최 집사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돌리고 몸을 떨었습니다. 과연 그 땅 밑에는 무엇이 묻혀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구덩이 속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굳게 다문 입술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다가올 진실의 순간을 의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회화나무 밑 흙이 파헤쳐진 구덩이 속으로 쏠렸습니다. 장정들이 삽으로 흙을 퍼낼 때마다 붉은 꽃잎이 섞인 검은 흙덩이가 밖으로 튀어나왔고, 그때마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슴은 조마조마하게 타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성한 나무뿌리가 엉겨 있어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었으나 서씨 부인의 동료의 장정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뿌리 사이의 흙을 조심스레 걷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삽 끝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전해졌고, 작업을 하던 돌쇠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돌쇠는 삽을 내려놓고 맨손으로 흙을 살살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서서히 드러난 것은 흑색으로 변해버린 낡은 옷감 조각이었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자 드러난 것은 사가버린 저고리의 일부분과 그 옆에 놓인 옥색 댕기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흙 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댕기의 빛깔은 기이할 정도로 선명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서씨 부인이 분이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댕기였습니다. 이를 본 서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으나 옆에 있던 박노파의 부축을 받아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정말 사람이 묻혀 있었어. 저 댕기는 분명 분이 것이 맞네.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공포와 경악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광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정들이 흙을 더 걷어내자 마침내 백골이 된 시신이 그 참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편안하게 누워있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시신은 웅크린 채 나무의 굵은 뿌리 하나를 꽉 움켜쥐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손가락 뼈마디가 뿌리 사이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는 죽은 뒤에 묻힌 것이 아니라 산채로 묻혀서 빠져나오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땅속의 어둠과 공포 속에서 생매장당한 분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갈구하며 나무 뿌리를 긁어댔을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져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회화나무가 그토록 붉은 꽃을 피우며 울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뿌리에 얽혀있는 이 억울한 원혼 때문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집사는 자신의 눈앞에 드러난 참혹한 증거를 보고는 히익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는 마치 악귀를 본 사람처럼 사지를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포박된 상태라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최 집사를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네가 저지른 짓을 똑똑히 보아라. 이 어린 것이 어둠 속에서 숨이 막혀가며 얼마나 살려달라 빌었겠느냐. 네가 사람이냐. 짐승도 제 족속에게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서씨, 부인의 호통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고 마을 사람들은 최 집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 집사는 덜덜 떨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이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깐 기절한 줄만 알았는데 깨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자백은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10년 전 도박 빚에 시달리던 최 집사는 주인집 곳간에서 폐물을 훔치다 분이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는 분이가 고자질할까 두려워 홧김에 돌로 머리를 내리쳤고 쓰러진 분이를 죽은 줄 알고 급하게 나무 밑에 파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이는 묻힌 뒤에 깨어났고 칠흑 같은 땅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며 나무 뿌리에 자신의 한을 새겼던 것입니다. 최 집사는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넋이 나간 듯 바닥에 머리를 텄으며 오열했습니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씨 부인은 관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파헤쳐진 무덤과 증거물들을 인계했습니다. 포졸들은 최 집사를 거칠게 일으켜 세워 오랏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최 집사는 끌려가면서도 분이 귀신이 보여요. 저 나무가 나를 잡아먹으려 해.
라고 소리치며 발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끌려가는 최집사의 뒤통수에 소금을 뿌리며 천벌을 받을 놈 다시는 우리 마을에 발도 붙이지 말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죄인은 법의 심판을 받으러 끌려갔지만 마당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눈물을 닦고 하인들에게 명하여 분이의 유골을 정중하게 수습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삼배옷을 가져와 뼈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얼마나 무섭고 추웠겠느냐. 이제 그만 털고 나오거라. 서씨 부인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기이하게도 회화나무에서 불어오던 스산한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용한 무당을 불러 넋을 위로하는 씻김굿을 열기로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편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집안에 서린 나쁜 기운을 걷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무당의 징소리와 북소리가 김진사댁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흰 옷을 입은 무당은 회화나무 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고 슬픈 곡조의 무가 우거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 두 손을 모으고 분이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굿이 절정에 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화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던 그 많던 붉은 꽃송이들이 일제히 바람에 날려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오랫동안 참아왔던 붉은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붉은 꽃비가 마당을 가득 채우며 흩날리는 광경은 슬프면서도 장엄하여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숨을 텄게 만들었습니다. 붉은 꽃잎들이 모두 떨어지고 나자 앙상하게 드러난 나뭇가지 사이로 맑고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무에서 풍기던 역한 비릿함도 사라지고 대신 향긋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당은 굿을 마치며 서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원한이 깊었으나 마님의 정성으로 넋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나무도 이 집안도 다시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서씨 부인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긴장이 풀린 듯한 피로감과 함께 잔잔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분이의 유골을 집 뒤편 양지바른 언덕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곳은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분이가 좋아했던 꽃들을 무덤가에 심어주고 자신이 아끼던 비단옷과 노잣돈을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잣집 귀한 딸로 태어나 호강하며 살거라. 여기 일은 다 있고 꽃길만 가거라. 서씨 부인은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함께 온 박노파와 하인들도 눈물을 훔치며 분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안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흉흉했던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하인들의 표정에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고생한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곳간을 활짝 열어 쌀을 찌고 고기를 삶았으며 귀한 술을 내어 대접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풍성한 음식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의 인심을 칭송하며 악재를 털어내고 다시 일어선 집안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다시 담장을 넘기 시작했고 끊어졌던 사람들의 발길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회화나무는 이제 붉은 꽃을 모두 떨구고 푸른 잎사귀만을 남긴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비록 밑동에는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상처라기보다는 역경을 이겨낸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밤마다 울지 않았고 가지를 흔들어 괴상한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면 잎사귀들이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나무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나무도 마치 안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듯 가지를 부드럽게 흔들어 화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서씨 부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안주인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하인들은 송구해하면서도 신이 나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마님, 이제 다 끝난 것이지요.
귀신 소동도 붉은 꽃도 이제 안 보는 것이지요. 어린 하녀가 조심스레 묻자 서씨 부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집에는 좋은 일만 생길 게야. 걱정 말고 배불리 먹거라. 서씨 부인의 확신에 찬 말에 하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타오르는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붉고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김진사 댁의 회화나무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하며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서씨 부인의 지혜와 용기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역시 김진사 댁 안주인은 여장부야.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집안을 지켜냈으니 말이야. 사람들의 칭송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김진사 댁의 명예는 예전보다 더 높이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하인들도 뒷정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며 문단속을 확인했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내리비치는 마당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회화나무 아래 떨어진 붉은 꽃잎들은 하인들이 깨끗하게 쓸어내어 흔적조차 없었고 파헤쳐졌던 구덩이도 새 흙으로 단단히 메워져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나무 기둥을 한번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너도 이제 편히 쉬거라. 안방으로 들어온 서씨 부인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며칠 동안 시달렸던 악몽과 불면의 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몸과 마음이 나른하고 편안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집이란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을 품고 사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집을 지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오면 회화나무가 예전처럼 맑고 깨끗한 흰 꽃을 피우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가벼운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머리맡에는 분이가 수놓았던 붉은 모란꽃 주머니가 놓여 있었고 꿈속에서는 더 이상 분이가 울지 않고 해맑게 웃으며 꽃밭을 거닐 것만 같았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살며시 흔들고 지나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다정하게만 느껴지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흘러 그 끔찍했던 붉은 여름의 기억은 서늘한 바람과 함께 서서히 기억 저편으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댁 마당을 붉게 물들였던 회화나무의 꽃잎들은 가을바람에 모두 흩어져 사라졌고 그 자리는 노랗게 물든 낙엽들이 채워주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마당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는 예전에 그 끔찍했던 핏빛 진액이 끓는 소리가 아니라 자연이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평온한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이제 더 이상 나무를 보며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진 풍파를 견뎌낸 나무를 대견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원혼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더욱 단단해진 집안의 결속력이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자 산골 마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진사 댁의 기와 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회화나무 위에도 눈꽃이 피어났습니다. 최 집사가 도끼로 찍어냈던 나무 밑동의 상처는 하얀 눈이 붕대처럼 감싸주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설경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눈 덮인 회화나무는 마치 흰 도포를 입은 선비가 묵상에 잠긴 듯 고요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눈에 반사된 달빛이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가끔씩 가지에 쌓인 눈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아닌 그저 겨울밤에 운치 있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언 땅이 녹으면서 마당 구석구석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고 담장 밑에 개나리와 진달래도 앞다퉈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겨우 내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봄의 따스한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겨우 내 곳간에 갈무리해 두었던 씨앗들을 꺼내
텃밭을 일구도록 지시했고 집안은 다시 활기찬 생명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봄 햇살만큼이나 밝아졌고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김진사댁은 귀신 나오는 집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명망 높고 평화로운 양반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무르익어갈 무렵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회화나무로 쏠렸습니다. 작년에 그토록 흉측한 붉은 꽃을 피워냈던 나무가 올해는 과연 어떤 꽃을 피울지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서씨 부인 역시 매일 아침 나무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밑동 도끼에 찍혔던 자리는 다행히도 새살이 돋아나듯 나무 껍질이 두껍게 덮여 아물어 있었고 그 모양이 마치 감은 눈처럼 보여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무는 뿌리 깊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며 더욱 굳건하게 대지를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돋아난 연두색 새순들은 아기 손바닥처럼 여리고 싱그러워 작년에 그 병들고 시커멓던 잎사귀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해 보였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새로 맡게 된 이는 듬직한 하인 돌쇠였습니다. 그는 최집사처럼 글을 잘 알거나 셈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우직하고 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돌쇠에게 곳간 열쇠를 맡기며 재물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돌쇠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하인들을 형제처럼 아끼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그가 집안일을 맡은 뒤로 곳간 문은 닫힐 날이 없었고 배고픈 이웃들이 찾아오면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집안의 기운을 더욱 맑고 따뜻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역시 주인마님의 안목이 탁월하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 자리에 덕이 쌓이니 집안은 날로 번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초여름의 문턱에 들어서자 회화나무 가지끝마다 쌀알 같은 꽃봉오리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숨을 죽이고 꽃봉오리의 색깔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붉은색이 비치지는 않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씨 부인도 긴장된 마음으로 나무 아래 서서 고개를 들어 꽃봉오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꽃봉오리들은 다행히도 맑고 투명한 연두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붉은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싱그럽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나무가 비로소 긴 악몽에서 깨어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선 서씨 부인은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광경에 잠시 말을 잃고 멈춰 섰습니다. 밤새 회화나무의 꽃망울들이 일제히 터져 나무 전체가 하얀 눈꽃으로 뒤덮인 듯 새하얗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흰색이 아니라 갓 짜낸 우유처럼 뽀얗고 새벽 안개처럼 신비로운 유백색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니 기억 속에 있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흰 꽃들이 만개한 것입니다. 붉은 저주가 풀리고 완전한 정화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자연의 축복과도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하인들도 빗자루를 놓은 채 넋을 잃고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어린 하녀가 깡충깡충 뛰며 소리쳤고 그 소리에 부엌에 있던 안악들과 사랑채의 머슴들도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환희와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작년에 보았던 그 섬뜩한 핏빛꽃이 아니라 마음까지 정화시켜주는 순백의 꽃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분이 아씨도 저승에서 이 꽃을 보고 웃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나무에게 다가가 향기를 맡아보았습니다. 작년의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내는 온데간데 없고 은은하고 달콤한 아카시아 향기 같은 맑은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 향기는 마당을 넘어 담장 밖으로까지 퍼져나갔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감탄했습니다. 김진사댁 회화나무가 드디어 제 색을 찾았구먼. 저렇게 고운 꽃은 내 평생 처음 보네.
마을 사람들은 3355 대문 앞으로 모여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씨 부인은 대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마당으로 맞이했습니다.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당당하고 평화로운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씨 부인은 이 기쁜 날을 그냥 보낼 수 없다며 하인들에게 잔치 준비를 일렀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 나무 아래서 다 함께 먹을 것이다. 술을 빚고 떡을 쳐라. 그리고 마을 분들도 모셔라. 그녀의 호령에 집안은 다시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상이 차려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특별히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회화나무 꽃을 얹어 지진 화전을 만들게 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박힌 쫄깃한 화전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도 일품이어서 이날의 기쁨을 나누기에 더할 나위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당 가득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김진사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까지 어우러져 시끌벅적한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머리 위로는 하얀 회화나무 꽃이 구름처럼 드리워져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꽃향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돌쇠는 부지런히 술을 나르며 사람들의 흥을 돋우었고 서씨 부인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넉넉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큰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평온함이었습니다. 마을 촌장 어른이 술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이 댁의 회화나무가 다시 맑은 꽃을 피운 것은 안주인 마님의 고든 심지와 덕행 덕분입니다.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응답한 것이지요. 김진사 댁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길 빕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화답하며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억울한 일을 외면하지 않은 하늘의 뜻이며 함께 마음을 모아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회화나무 꽃잎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사람들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꽃비가 내리는 풍경은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몽환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은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러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옷자락에 내려앉은 꽃잎을 털어내며 즐거워했습니다. 서씨 부인의 무릎 위에도 하얀 꽃잎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꽃잎을 조심스레 집어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년에 보았던 그 핏빛 꽃잎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순결하고 깨끗한 생명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이느냐? 이 아름다운 풍경이 네가 선물해준 평화로구나. 고맙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편히 쉬거라. 잔치가 무르익어가자 어디선가 맑은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흥에 겨워 부는 피리 소리였습니다. 고나나 말게 겉보네. 그런 나그네가 피리 소리는 회화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어 잔치의 분위기를 더욱 풍류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그동안의 근심 걱정을 모두 털어버렸습니다. 김진사 댁 마당은 단순한 양반집 정원을 넘어 마을 전체의 화합과 치유의 장이 되었습니다. 신년묵은 어둠이 걷히고 난 뒤 찾아온 빛은 더욱 찬란했고 그 빛을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람 사는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까지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마신 사람들은 하나둘씩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내년에 또 꽃이 피면 불러주십시오. 사람들의 뒷모습은 든든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인들은 남은 음식을 나누고 뒷정리를 하면서도 힘든 기색 없이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대문 앞에 서서 돌아가는 이웃들을 끝까지 배웅했습니다.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 아래 하얗게 빛나는 회화나무는 마치 등대처럼 마을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밤이 깊어오자 김진사 댁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적막하고 무서운 고요가 아니라 따뜻하고 안락한 휴식의 고요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차를 마시며 밤 풍경을 즐겼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회화나무를 비추었고 달빛을 머금은 하얀 꽃들은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옛날 이야기를 속삭이는 할머니의 목소리처럼 정겨웠습니다. 서씨 부인은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집안을 지킨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높은 담장을 쌓고 재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감추어진 아픔을 보듬으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화나무가 붉은 피를 토하며 가르쳐준 교훈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이 나무처럼 정직하고 올곧게 그리고 때로는 아픔을 감싸 안으며 이 집안을 이끌어 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게 빛났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박노파가 나와서 씨 부인 곁에 앉았습니다. 마님 밤이 깊었습니다. 이슬이 찹니다. 노파의 걱정 어린 말에서 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가야지. 할멈 저 나무를 보게. 참으로 곱지 않은가. 박노파는 주름진 눈을 가늘게 뜨고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곱습니다. 마님 마음씨만큼이나 곱고 환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복 들어올 일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해온 주종 간의 신뢰와 정이 깊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회화나무 밑동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나무의 질감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고맙다.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 그녀의 속삭임에 나무가 가지를 크게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우수수 떨어지는 꽃잎 몇 장이 그녀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그녀에게 건네는 따뜻한 포옹과도 같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은 아늑하고 평온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부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들이 합창을 하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밤이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베개에서는 은은한 국화향이 났고 몸은 소미불처럼 포근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다시 밝은 해가 떠오르고 마당의 회화나무는 하얀 꽃비로 아침을 열어줄 것입니다. 서씨 부인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깊고 편안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마당 앞 회화나무가 붉은 꽃을 피웠던 소름 끼치는 사건은 이제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아주 오래된 회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여름이면 여전히 눈부시게 하얀 꽃을 피워 마을을 환하게 밝혀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감추어둔 아픔이나 고민이 있다면 오늘 밤 꿈속에서 저 회화나무를 만나 하얀 꽃잎에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맑고 깨끗한 향기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밤은 부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